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 강제이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채권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금전채권의 경우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결국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이러한 물적 담보가 잡혀 있다면은 그러한 저당권이나 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선 변제 효력,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별도의 담보가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그 재산을 나누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간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기 위한,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적인 행위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통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채무자들이 그러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재산을 채무자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지 않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부작위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두 가지 제도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보존하지 않는, 즉 소극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나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있는 재산을 사유이사로 빼돌리려고 할 때, 이때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나서서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신문에 있어서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그러한 의무자가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혼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쪽은 그 양육비가 들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고의적으로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든가, 또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때 이러한 재산 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훨씬 양육비를 지급받기가 용이할 것이고, 나아가서 아예 채권자들이 여럿 있을 때 이 양육비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채무자의 급여에서,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이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방법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해서 아예 세금을 공제하듯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담보를 제공받는다든가 재산 목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입법 추진도 결국은 그 채권, 즉 양육비라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양육비는 최근에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회생 중에 사건 중에는 아내와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주로 어린 자녀일 때는 그 아내가 친권하고 양육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그러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신문에 난 사건에 의하면은 그 당시 빚이 많았던 관계로 그 양육비 지급 시점을 3년 뒤부터 이렇게 유예를 해줬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씩 두 아이니까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를 이혼 후 3년 되는 때부터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남편이 결국 빚이 많아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이런 개인 회생이 법원에서 인정된 뒤에 일정 금액을 그 공제하는 130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매달 130만 원만 빚을 변제하면 되는 그러한 개인 회생을 받았습니다. 3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빚을 갚고 남은 17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육비를 100만 원 또 지급하게 되면은 자기 생활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나는 2010년 말부터 양육비를 주겠다 이렇게 또 연기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미 최초에 이혼 당시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3년을 유예를 해줬으니까 더 이상 유예는 안 된다. 즉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라 이렇게 그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서도 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일단 월급이 있으니까 월급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아까 개정 안에서 있듯이 월급에서 처음부터 공제가 된다면은 보다 더 채권 확보가 편할 것이고 다른 여러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아이 양육을 하는데 돈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그러한 채권의 변제를 담보한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가름에서 현 상태의 책임재산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한 뒤에 돈을 받는 그러한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채권자 대위권은 원래 그 채무자의 무자력, 즉 재산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마는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현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라기보다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직접
자기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정한 재산관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가 채권자의 무자력, 즉 재산이 없는 그러한 상태일 때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력이 없는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 즉 재판이 됐을 때 1심과 2심, 3심 이렇게 나누게 되고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2심, 재판이 2심까지 가는 경우에 2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해서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입증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 채권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 집행을, 즉 자기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는 피보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것, 이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즉 부자기 상태죠. 이러한 부자기를 해서 자기 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때를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예로서는 등기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예컨대 갑으로부터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갑으로부터 을에게의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 절차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를 들었을 때, 즉 전매행위가 되겠죠.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가 됐을 때 맨 나중에 있는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자기가 을로부터 등기를 받겠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다면은 자기한테 등기할 방법이 원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갑에게서 을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은 바로 이처럼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전매하는 행위가 되겠죠. 이러한 전매 행위는 원래 전매 금지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제도인 중간생략 등기와 결합을 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악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매 행위는 또 부동산의 투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이러한 전매 금지를 해제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9월 10일자 신문에 보면은 오피스텔의 거주자 우선 분양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다만 오피스텔의 사용 승인이 나고 1년이 지나면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팔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팔 때에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하고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은 뒤에 병에게 파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기사에서 보듯이 오피스텔의 사용 승인이 나고 1년이 지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팔 수 있다 하는 문구로부터 등기가 없어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을의 입장에서 등기 없이도 병에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전매 제한이 없으니 넣고 보자 오피스텔 이런 제목하에서 신문기사를 연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도 센트로드의 경우에 경쟁률이 129대 1까지 아주 치솟았는데 이처럼 경쟁률이 높은 것은 위에 전매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 전매, 즉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파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중간에 있는 을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봤자 결국은 병에게 또다시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한 의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병 입장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갑으로부터의 이전 등기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2008년 10월 29일자 신문에도 용인 등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을 3년에서 1년으로 아까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점점 더 전매 제한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지, 즉 부동산의 경우에도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전매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11월 17일자 신문에도 빗장 풀린 규제, 본물 터진 매물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로 투기 과열지구 해제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던 수도권의 분양권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전매 행위를 현 경기,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완화시키는 이런 제도가 보도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12월 3일자에도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해서 이달부터 1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라는 것, 그러한 기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거래의 형태에서는 이러한 전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받아서 웃돈을 붙여 사고판 34명이 입건됐다는 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도 보면은 바로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파는 전매 행위가 하나의 경제적인 이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매 행위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매수를 한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등기를 하려면은 최초에 그 등기를 갖고 있는 갑하고는 원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건 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이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 병은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에서, 즉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은 다시 여러 가지 경우에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임차인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불법 점거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임차권자가 어디까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채권 침해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채권에 기해서 제3자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가, 즉 유지 청구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와 같은 것을 채권에 기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고, 따라서 이러한 임차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채권에 기해서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서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자는 법률상의 습득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률상의 습득자가 돈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습득한 자가 그 법률상의 습득자를 대신해서 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대위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상속 등기 대위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받아야 자기 채권자가 그것을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상속을 안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상속인의 상속등기 권리를 대위해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제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재산의 압류, 경매, 즉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료법상의 의료인도 그의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서 국가로부터, 즉 환자가 치료비를 못 내는 그러한 경우에 그 환자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 자기 재산의 보존 필요성에 있어서는 첫째 의미가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무자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특정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채권은 무엇이 있을까? 널리 일반적인 청구권을 모두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법상의 채권뿐 아니라 물권법상에서도 청구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권에 기한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고, 이러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그 방해를 배제하고 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존되는 피보존 채권은
널리 모든 청구권들을 의미하고 채권의 종류도 불문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결에서도 피보존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때 보존되는 채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은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대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의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보존의 필요성 또 현재 기한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족한 것이고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의권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피보존 채권은 널리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권의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불문하고 넓게 이렇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 대신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러한 채권자 대의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돈을 받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이행기에 있어야만 내가 현재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만약 아직 이행기는 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뒤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미리 그 이행기 전이라도 이러한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채권이 이행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상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은 재판상 대의로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존행위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보존행위로서 그 채권자 대의권은 현재 채권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권리 남용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채권자 대의권을 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권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존에 적합한 채권자의 권리로서 이러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나아가서 등기 청구권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권을 다른 사람 역시 나한테는 채무자이지만은 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경우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역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그러냐 하면은 통상 채무자가 나에 대해서는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위치에 있는 채권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채무자는 자기가 제3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즉 채권을 받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자신의 채권자인 나에게 그 재산을 강제 집행 당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인 채권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자 대위권 또는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은 채무자 아니면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대위에서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이러한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은 그 채무자 혼자만 갖고 있는 특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결국 채무자에게 다시 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해서 경매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소송 수행상 개개의 행위 또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채권자가 소송 당사자로서 개개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 당사자로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할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패소할 위험성이 패소했기 때문에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행위 자체가 소송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 중에는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판례를 볼 수가 있는데 대법원 2001년 12월 27일 선고 2000-73,049호 판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고 민법 404조 소정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 여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됐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 취소 예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판결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요건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을 때 이 채무자의 채권자인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까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대신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방법의 문제인데,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게 되고 재판 외에서 또는 재판상 청구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권리이긴 하지만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자기의 권리입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 다른 사람의,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 대위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자기 채권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은 처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내 채권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그것을 채무자를 대신에 그 재산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은 그 권리에 대해서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겠죠. 그래야 그 재산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가 지금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죠. 따라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이제 그러한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리는 이미 지금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재판 외에서 대위 행사를 할 경우에 보존 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는 그 권리에 관해서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위에서 마찬가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법원 외에서 행사할 때는 법원 내에서, 즉 재판상 청구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지를 하게 되죠. 근데 재판 외에서 대위 행사할 때는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통지를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역시 자기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이제 그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인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상대방인 제3자로서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떤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더라도 역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할 것인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보존되는 것이죠. 이 보존된 재산은 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돌아가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도 그 돌려받은 또는 그 보존된 재산에 대해서 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즉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동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구태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힘들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권리 보존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보존해봤자 다른 채권자들도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은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재산을 보존한 그러한 의미가 좀 반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예외가 좀 있습니다. 다만 즉 상계 적상 시 상계가 가능하므로 우선 변제와 같은 효과를 준다 하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사람이 자기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서 돈을 받게 될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는 채무자와 상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 바로 그냥 상계해버림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러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채권자와 달리 좀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비용이 들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목적물을 대위 수령해서 대신 받아서 보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때 유치권,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치권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위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송 참가나 소송 고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 스스로 소송 참가를 했으니까 당사자가 됐고,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참가했을 때는 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겠죠. 또 채무자로부터 소송 고지가 있었을 때는 소송 고지의 효력 중에서 기판력,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가나 소송 고지가 없었을 경우에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때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그 채무자가 그러한 소제기 사실을 알든 모르든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좀 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판결의 효력을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보는 예로서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든지 적어도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 해석에 있어서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의율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종합하면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그 소송에 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또 채권자도 소송 고지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즉 자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